올해는 유난히 많은 중요한 전시들이 열리는 해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는 해이고요. 또 한국에서는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죠. 어, 그리고 시드니에서 또 시드니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가을이 되면은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캐나다 토론토 아트페어와 함께 또 토론토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이 모두 이 미술계의 어떤 방향성, 흐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전시들인데요. 오늘은 이 중요한 비엔날레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단순히 어떤 작가들이 참가하고 뭐 어떤 전시가 좋으니까 뭐 보러 가세요 이런 내용보다는 이 비엔날레의 구조, 특히 베니스 비엔날레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TV 아트앤머니입니다. 이 비엔날레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미술계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비엔날레는 모두 비영리 전시이고요. 상업적인 전시가 아닙니다. 전시 기간이 굉장히 길고 또 규모가 크고 미술계의 어떤 맥락과 흐름,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이 큰 중요한 전시는 베니스 비엔날레일 것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가장 처음 생긴 비엔날레이자 가장 오래되고 100년이 넘은 그런 가장 중요한 전시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도 처음부터 비상업적인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관으로 시작해가지고 엑스포처럼 지금 뭐 엑스포, 만국 박람회 이런 것처럼 각국의 어떤 예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국력을 좀 자랑하는 그런 장으로 시작이 됐다가 변했습니다. 비영리로요. 그러면서 새로 만들어진 게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 그리고 병행전시, 꼴라테럴 이벤트라고 하는 병행전시입니다. 오늘 제가 이 베니스 비엔날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작가가 나오고 뭐 누가 작품을 출품하고 이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직 공식 발표가 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공식 발표는 2월 25일 이후에 납니다. 이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애호가들도 그렇고 미술 관계자분들도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베니스 비엔날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막연한 게 사실입니다. 이 시스템과 구조를 좀 정확하게 바라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영상을 오늘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시드니 비엔날레라든가 광주 비엔날레도 굉장히 중요한 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잠깐 살짝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호주에서 열리는 이 시드니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전시입니다. 한국 작가들이 더러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주변 미술관에서도 시드니 비엔날레 못지않은 수준 높은 전시를 그 같은 시기에 하게 됩니다. 자, 올해는 광주 비엔날레도 열리죠. 가을이 되면은 이제 광주 비엔날레도 열리게 되는데요. 광주 비엔날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엔날레고 그 영향력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출신의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유명해진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광주 비엔날레의 감독을 맡으신 디렉터님은 호치엔이라는 싱가포르 출신의 작가입니다. 이분은 베니스 비엔날레의 싱가포르 국가관에서 대표 작가로 작품을 선보인 적이 있는 분이세요.
많은 분들이 고정관념 같은 걸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작가는 기획을 하면 안 된다. 뭐 기획자가 되기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고, 또 기획자가 작가가 어떻게 될 수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이 상위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중이 없다. 한 개인이 이 다양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베니스 출신의 아주 유명한 작가이자 기획자 마우리치오 카텔란도 기획자였다가 작가였다가 기획자였다가 결국은 베니스 비엔날레에 작가로도 참가했고 또 총감독을 맡기도 했죠. 제가 뉴욕에서 열리는 전시들을 보여드리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기획자 출신 또 아트 히스토리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들, 그런 작가들의 전시가 좀 많이 보인다, 눈에 띄게 보이고 아무래도 맥락을 좀 잘 짚어낼 수 있기 때문에 미술사학과 출신 또는 기획자 출신의 작가들이 아주 돋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북미 쪽에서 열리는 비엔날레 중에는 토론토 비엔날레가 상당히 또 영향력이 있고 볼만합니다. 토론토 아트페어가 또 열리는 시기에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방문을 해서 캐나다의 어떤 아트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토론토 비엔날레 아트페어를 같이 관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트래픽 수가 높은 베니스 비엔날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는 해가 되면은 이 베니스 시내 전역이 거대한 미술관으로 변합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관, 여러분들은 국가관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국가관이 있고, 두 번째는 본전시가 있습니다. 본전시, 이게 뭐 베니스 파빌리옹이라고도 부르고 메인 엑서비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본전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콜라테럴 이벤트, 이벤티 콜라테럴이라고 부르는 병행 전시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속하는 전시는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공식 전시고요. 그 외에 이 베니스 시내에서는 동시에 정말 수준 높은 전시들이 많이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혼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베니스 비엔날레 맞나? 이게 비엔날레 전시인가 아닌가? 이렇게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로고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도 있고, 메인 전시, 진짜 그 공식 전시 같은 경우는 베니스 비엔날레 공식 웹사이트에 당연히 나오고요. 책자에도 나오죠. 공식 책자에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이 로고로 구분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 이 국가관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니스 비엔날레라는 것 자체가 국가관으로 시작했습니다. 내셔널 파빌리옹이라고 부르죠. 주로 자르딘이라고 부르는 그 공원에 국가관이 영구적으로 자리를 잡은 국가관도 있고, 영구적인 자리를 잡지 못한 국가관 같은 경우는 자르딘이 밖에다가 임시로 임대를 해서 국가관을 설립을 합니다. 이 각 국가관은 각 국가가 자국 정부 또는 공공문화기관을 통해서 큐레이터와 작가를 직접 선정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작가 선정이나 큐레이터를 선정하는 것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관이 폐쇄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2024년에는 러시아관이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떤 국제적인 아젠다 이슈로 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하는데요. 뭐 올림픽도 그렇잖아요. 그런 연유로 러시아관이 참가를 못했고, 또 이렇게 문을 못 여는 국가관의 경우 다른 국가에다가 이 전시 장소를 임대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좀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미국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다 선정된 작가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전시는 본전시입니다. 이 본전시는 베니스 파빌리옹이라고도 하고 메인 엑서비션이라고도 하는데요. 베니스 비엔날레에 선정된 총감독, 한 명의 총감독, 그리고 여러 명의 보조 감독들이 있는데, 이 베니스 비엔날레 측의 공식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전시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자체 이제 큐레이터들이 작가를 선정하죠. 작가가 뭐 거의 한 200~300명 정도 한 회차마다 선정이 돼서 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콜라테럴 이벤트, 병행 전시입니다. 이 병행 전시 같은 경우는 베니스 비엔날레 측의 공식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전시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미술관이나 비영리 기관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본 전시하고 동일한 공식 지위를 가지는 비엔날레 전시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전시는 공식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전시는, 이 공식 전시는 전시 기간 중에, 그리고 홍보 기간 중에 이 로고, 베니스 비엔날레를 상징하는 이 빨간색 그리고 검정색이 황금 사자 모양이라고 하죠. 이 사자 모양의 이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전시는 공식 전시가 아니에요. 자, 이걸 왜 강조하냐면 워낙에 이 베니스 비엔날레가 영향력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베니스 이 시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시가 열리거든요. 사설 전시가 많이 열려요. 그런데 직접 보러 가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베니스 비엔날레 못지않은 수준으로 아주 수준 높은 전시들이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베니스 비엔날레라는 이 명칭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요. 베니스 비엔날레에 동시에 열리는 전시인데 이걸 좀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 발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또 현장에 가서는 로고를 통해서 알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더욱 자세히 알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여러분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구글 크롬 들어가면 번역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국가관 같은 경우는 먼저 좀 발표가 나죠. 왜냐하면 베니스 비엔날레하고는 관계없이 각 국가에서 알아서 심사를 하고 뭐 정하기 때문에 미리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2월 25일에 한다라고 공식 웹사이트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발표를 하겠죠.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냐면 매 회차 8만에서 10만 정도의 관객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했다, 작가가 참가했다, 뭐 이런 의미는 어떤 작품성 논란의 종결입니다. 비엔날레 전시에는 이미 유명했건 뭐 신진 작가건 이런 거 상관없이 전시의 주제와 어떤 뭔가 여기 참가할 만한 작가라고 베니스 비엔날레 이제 큐레이팅 팀이 생각을 하면 이 작가가 선정이 되는 건데요. 어떤 작가는 유명세에 비해서 작품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작가가 있고, 어떤 작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명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하고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면은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베니스 비엔날레가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식 전시와 비공식 전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셨는데, 국가관의 경우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관의 경우에 참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가가 갑자기 다 선정된 작가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국가관, 이 미술 분야, 예술 분야를 담당하는 국가관은 우리 좀 고정관념으로 문체부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체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아르코에서 이제 관할을 해서 해외로 작가 큐레이터들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미국 간의 경우는 너무나 특이하게도 국무부가 이 베니스 비엔날레를 관할합니다. 국무부가 뭐예요, 여러분? 국방부하고 같은 거잖아요. 여러모로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의 상식을 깨는데요. 올해 이번에는 그 예술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편성하는 그 문진금 비슷한 거죠. 그 예산이 완전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었죠.
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미술인들의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뭔가 당연히 이제 거저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라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도 그 돈으로 100%이 비엔날레 운영이 안 됩니다. 미국관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 그 자르디니 안에 영구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다는 말은 영구적인 렌트비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게 돈하고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어디서 돈이 그냥 다 뚝딱 튀어나오는 줄 알고 뭐 나라에서 다 예산 편성해 주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 예산으로 100%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업체의 후원을 거의 80%, 뭐 90%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커미셔너라는 게 있어요. 국가 간에는 커미셔너가 반드시 있죠. 자, 올해 미국간을 예로 든다면은 나라에서 받은 돈이 한 한국 돈으로 5억 원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5억 원으로 이 제일 큰 미국관을, 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가장 큰 관이 미국관인데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거의 7개월, 8개월 하는 전시를 어떻게 그 돈으로 운영하나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미국관에 선정된 작가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큐레이팅 팀에서 이제 다 선정을 해놓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후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그 작가한테 후원해줄 기업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반드시 있었을 텐데 다 이제 내뺀 거죠. 뭔가 이게 아젠다가 안 맞는 게 있었나 보죠. 자, 결국에는 알마 알렌이라는 조각가가 미국관에 선정이 됐는데,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 참 의아하죠.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부, 뭐 문체부 같은 기관이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것은 미국이 연방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연방 정부의 기관이 국립예술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NEA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예산을 각 주로 편성을 하게 되고 각 산하 기관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 베니스 비엔날레는 국무부에서 관할합니다. 이 국무부는 미국의 외교 정책의 심장부죠. 미국 시민들에게 여권이나 뭐 비자 같은 거 발급해주는 영사국도 여기 산하 기관이고, 외교안보국이 있고, 또 미국 국제개발처가 있습니다. 비군사적인 해외 원조나 뭐 긴급 구호 이런 것도 담당을 하고요. 자, 지금 현재 미국 국무부의 루비오 장관인데요. 이 국무부는 거의 이 미국 행정부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많은 부서들이, 이 국무부 산하의 부서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이런 관련된 부서도 사라졌고요. 아마도 이번 국가관 사건도 이것과 뭐 별반 다른 이유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 본전시, 자, 베니스 파빌리온, 베니스 비엔날레 전체를 감독하는 총감독이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이 코요 코우라는 아프리카 출신의 스위스에서 활동을 하던 큐레이터인데요. 이 디렉터님이 갑자기 사망을 하셨지만 그 가족들의 도움, 그리고 그 보조 큐레이터들이 함께 합심을 해서 이전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들어 놓았던 어떤 영감, 이 전시에 대한 주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전시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전시하고 병행전시 같은 경우는 이 베니스 비엔날레 자체에서 작가들을 선별하고 또 기관을 선별하죠.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국가관 같은 경우에 공모를 하죠. 공고. 큐레이터를 먼저 뽑습니다. 큐레이터는 꼭 한국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 있는 큐레이터들도 여기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큐레이터가 먼저 선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 큐레이터와 커미셔너 이런 조직들이 구성이 되고 난 후에 이제 작가를 선별하겠죠. 공모를 해서 통해서 이 큐레이터를 선발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관이 거의 다 그래요. 공모를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데, 이 큐레이터의 재량이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큐레이터가 이전에 알고 있던 작가라든가 이미 이 작가를 이번 주제에 맞게 지금 현재의 어떤 주제에 맞게 선별을 하게 되고, 큐레이터가 작가를 다 선발을 하게 되는데 어떤 큐레이터가 선정될지 모르잖아요. 확실히 선정되기 전까지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수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큐레이터가 선발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 큐레이터가 지금까지 함께 작업을 해온 적이 있다거나 그 큐레이터가 알고 있거나 또 이 작가가 참 좋은 작가다 이렇게 이미 사전 지식이 좀 있다거나 하는 작가가 선정될 확률이 높겠죠. 자, 이 병행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행 전시는 미술관 또는 비영리 기관, non-profit organization이 이 베니스 비엔날레 측에다가 전시 기획서를 써가지고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어플라이가 가능한 유일한 전시입니다. 자, 병행 전시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병행 전시는 이 세 가지 구조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전시입니다. 2026년 전시가 열린다 그러면은 2025년 한 8, 9월 정도에 공고가 뜨는데요. 근데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야 됩니다. 기획서를,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조건을 갖춰야 되고요. 상업 갤러리나 작가가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수는 없죠. 자, 미술관이나 아니면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만이 서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매 회차마다 15개에서 45개까지도 이 병행전시 꼴라테럴 이벤트를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참가비를 25,000유로 정도를 내야 됩니다. 25,000유로에 텍스, 세금 내고 이렇게 하면은 달러로는 한 36,000불 정도 되고 한화로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참가비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체 드는 비용, 전체 베니스 비엔날레 운영하는 비용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선정이 되더라도 이 미술관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이 전시를 위해서 수억을 태워야 됩니다. 자, 이걸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자, 국가관도 베니스 비엔날레에다가 돈을 내야 되죠. 엄청 많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고 광고비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렌트비가 제일 크고요. 병행전시는 그 기관의 재량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하든 큰 규모로 하든 이제 본인들 마음인데 아무 데서나 전시를 할 수 없고, 이 베니스 비엔날레 측에서 선발된 그 노티스 보드에 이제 선정이 된 등록된 그런 장소에서만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행 전시, 이 꼴라테럴 이벤트도 최소 몇 억에서 이제 수십억까지도 돈이 들어가죠. 국가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들어가고요. 자, 미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참 막연하게도 이런 이제 전시들, 비엔날레 이런 비상업적인 전시에 대해서 비상업적인 전시니까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 돈은 도대체 누가 줄까? 그냥 세금으로 다 운영하는 게 아닐까? 나라에서 주는 건가? 이렇게 그냥 좀 막연합니다. 굉장히 막연해요. 자, 이 세상에 공짜 전시는 없습니다. 누가 내도 돈은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 또는 세금으로 돈을 내든 기업체 후원을 받든 아니면 개인이 내든 누가 내도 돈은 내는 거고, 그렇다면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 정도 가치를 만들 수 있거나 이미 그 정도 가치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게 맞겠죠. 자, 돈 얘기를 하면은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이 베니스 비엔날레라는 것 자체가 비영리죠. 자, 비영리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는 뭐냐면 비영리는 돈을 안 번다 했는데 돈을 안 버는데 쓰는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 비영리는 돈을 안 버는 게 아니라 엄연한 사업체입니다. 수익을 내야 됩니다. 수익을 내야 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대출도 당연히 안 나오고 사업자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도 사업체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해야 되지만 이 번 돈을 개인이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개인이 가져갈 수 없고 개인 어떤 설립자, 이 보드 멤버들은 그냥 해봐야 급여 정도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 수익금들은 모두 공익을 위해서 다시 재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돈이 돌고 돌고 공익을 위해서 재사용하는 거니까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죠. 그래서 스폰서의 후원도 받을 수가 있고 또 기부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공익으로 다시 사회에 환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영리 단체인데 도대체 왜 이런 거를 판매를 하냐, 티켓은 왜 파냐, 이런 돈을 왜 받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고,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비영리도 돈이 들어와야 또 사회에 다시 환원을 하고 전시도 하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니스 비엔날레가 국가간에서 돈을 많이 받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긴 돈으로 이게 또 본전시에 또 돈을 씁니다. 그리고 병행 전시에서 받는 그 참가비 있잖아요. 참가비는 그냥 진짜 이게 큰 돈이긴 한데 이 베니스 비엔날레 운영하는 비용에 굉장히 작은 돈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책을 인쇄한다든가 뭐 광고비를 쓴다든가 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고, 실제로 운영비는 훨씬 더 많이 들고 운영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 많은 미술인들이 나도 저런 전시 한번 나가고 싶다. 나 베니스 비엔날레 나가고 싶다. 뭐 아트 바젤 나가고 싶다. 뭐 유명하고 큰 전시 나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좋을까. 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큰 전시에, 이런 영향력 있는 전시에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가고 그 영향력의 어떤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돈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구조를 숫자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꿈만 꾸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현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자. 네. 그리고 현장에서 이 장면들을 직접 경험하고 보지 않으면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안 오고 감도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 애호가들, 컬렉터 분들도 그렇고 또는 학생들, 또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 아니면 작가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또 기획자 이런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전시를 관람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파악이 되고 감이 오는 것이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주변만 맴돌면 진짜 그 알맹이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미술계의 메커니즘을. 그래서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게 뭐냐면 뭔가 어플라이 했을 때 우리 많이 거절당하잖아요. 작가들도 그렇고 뭐 기획자도 그렇고 뭐 갤러리도 또 마찬가지죠. 뭔가에 어플라이를 했을 때 우리는 거절을 계속 당합니다. 그 거절을 당할 때 너무 많이 당하다 보면은 나중에 무슨 소리를 하냐? 내정자가 있을 것이야. 이미 다 정해진 대로, 자기들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좀 현실 도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꼭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고, 가끔씩 그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가볍게 우리가 누르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디테일한 내용 베니스 비엔날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베니스 비엔날레 측에서 공식 발표를 하고 나면은 어떤 작가들이 또 어떤 나라가 출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제가 또 전시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뉴욕은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데요. 여러분, 한국도 많이 춥죠?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독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청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